미국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40조로 갑질하던 미국이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40조 보조금을 빌미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으려 한 트럼프. 지난 몇 달 사이에 반도체 패권국으로 떠오른 한국에 위기를 느꼈던 거죠. 미국의 횡포에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고 백악관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이 굴복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의 반격에 텍사스 공장이 멈춰버렸고 미국의 AI 생태계가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증시가 폭락하자 결국 트럼프는 고개를 숙였고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마저 무너뜨린 한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AI 생태계가 단 열흘 만에 붕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공급을 끊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베라 루비는 심장을 잃었고 애플의 클라우드 증설 계획은 전부 백지가 됐어요. 나스닥 AI 기술주 17종목이 하한가를 찍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시간이었습니다. 2,00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죠.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삼성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데이비스,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 수석 분석관으로 23년을 일했어요. 아니, 일했었습니다. 지금은 종이 박스에 짐을 싸고 있으니까요. 20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침. 제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고 창밖에는 분노한 시위대가 보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우리 장관이 40조 원짜리 보조금을 무기로 삼성의 기술을 강탈하려 했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열흘 전 워싱턴 DC 미 상무부 최상층 VVIP 회의실이었어요. 천장에는 성조기 문양 조명이 걸려 있었고 벽면 전체를 감싼 월럽 패널에서는 오래된 권력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면 누구든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로버트 스털링 장관이 가장 좋아하는 연출이었죠. 스털링 장관은 이미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서 있었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었어요. 장관이 넥타이를 푸는 건 상대를 짓밟을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거든요. 테이블 맞은편에는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기획실의 최동석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넥타이 매듭은 정확히 센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최 전무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표정이라고 부를 만한 게 얼굴에 없었어요. 저는 장관 바로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에는 텍사스 삼성 공장 세무조사 영장이 승인 대기 상태로 띄워져 있었죠. 버튼 하나면 발동됩니다. 23년간 이 자리에서 숫자와 규제로 외국 기업의 목줄을 조여왔어요. 보조금 40조 원의 세무조사 영장까지 장전한 상태라면 삼성 정도는 30분이면 끝난다고 봤습니다. 스털링 장관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최 전무 앞으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종이가 부채처럼 펼쳐지면서 탁자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상단에 텍사스 반도체 보조금 40조 원 지급 전면 보류라는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최 전무,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주지. 장관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엔비디아 납품용 HBM4 100% 수율 데이터와 3나노 설계도를 내 책상에 올려놔. 그러면 이 보조금을 원래대로 풀어줄 용의가 있어. 노골적이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법률적 포장도 없었어요. 40조 원을 인질로 잡고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죠. 저는 장관의 배포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세무조사 영장, 대기 중. 삼성이 거절하면 바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최 전무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확히 3초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에 당황이나 분노 같은 건 일절 없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을 확인한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최 전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털링 장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협상 제안이 나올 거라 예상한 거죠. 유예 기간을 달라거나 일부 데이터만 넘기겠다거나 한국 본사와 통화할 시간을 달라는 식의 읍소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40조 원이라는 매물 비용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이 지구상에 없으니까요.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만지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추를 잠그고 양복 자락을 한번 매만졌을 뿐입니다. 이 시간부로 미국 상무부와의 모든 기술 협상을 중단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코웃음이 중간에 끊겼어요. 저는 노트북 자판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요? 중단이라고요. 40조 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미국 영토에 박아놓은 그 거대한 공장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잠깐, 뭐라고 했어? 스털링 장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한테 겁을 주려는 거야? 보조금 40조가 걸려 있는 거 알면서? 최 전무는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향해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뒷모습에서 망설임 같은 건 단 1mm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뒤집어졌어요. 갈색 물이 보조금 서류 위로 번지는 걸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내일 아침까지 텍사스 공장 압류 영장 발부해. FBI 즉각 투입이야. 장관이 저를 향해 고함쳤어요.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저 공장 안에 있는 장비, 서버, 하드디스크 하나까지 전부 미국 정부 소유로 만들어. 오늘 밤 안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어요. 세무조사 영장에서 공장 압류 영장으로 격상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불러왔죠. 23년간 해온 일입니다.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뭔가가 걸렸어요. 최 전무의 그 무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0조 원을 버리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고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에 팝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법인 잔고 5조 원. 전액 한국 본사 송금 완료. 처리 시각. 회의 시작 20분 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회의 시작 20분 전이라면 최 전무가 이 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추가 알림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텍사스 공장 HBM4 핵심 엔지니어 50명. 금일 오전 한국행 전용기 탑승 완료. 출발 시각. 회의 시작 3시간 전. 손가락이 자판에서 떨어졌습니다. 영장 작성 화면이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최 전무는 처음부터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이미 빠져나갔고 사람도 이미 떠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통보하러 온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총을 장전하기 전에 이미 전장을 떠나버린 뒤에요. 회의실에는 커피에 젖은 보조금 서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이 뭔가를 고함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에 모니터에 찍힌 2줄의 알림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5조 원 송금 완료. 엔지니어 50명 출국 완료. 40조 원짜리 덫을 놓아두고 기다렸는데 삼성은 더 뒤에 올라서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미끼를 흔들기도 전에 오히려 자기 몫을 전부 챙겨서 유유히 걸어나가 버린 거예요. 독 안에 든 쥐라고 비웃었던 상대가 처음부터 독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 FBI가 들이닥쳤다는 보고를 받은 건 회의실 참사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스털링 장관의 긴급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8시간 만이었어요. 무장한 FBI 요원과 국세청 사이버, 수사대를 합쳐 100여 명이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공장을 포위했다는 겁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검은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줄지어 공장 정문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모니터에 떠 있었어요. 헬기 2대가 공장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수사 차량 20대 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쟁터였어요. 반도체 공장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라니 이게 정상입니까? 장관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마이클, HBM4 서버 데이터를 통째로 확보하면 우리가 이긴 거야. 엔비디아 베라 루빈 가속기의 심장을 미국 정부가 직접 쥐게 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젯밤 최동석 전무가 아무리 멋지게 퇴장했다 한들 40조 원어치 장비가 박혀있는 물리적 공장은 텍사스 땅 위에 그대로 서 있으니까요. 서버를 확보하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를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직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소재 연방수석기술연구원이 상무부에 직접 경고를 보내왔어요.
삼성의 HBM4 수율 데이터는 현재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를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심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라 미국 AI 안보의 핵심 자산이에요. 강제 수사로 데이터가 손상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가 직접 멈추라고 한 겁니다. 장관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겁쟁이 학자들 말 들을 시간 없어 라는 한마디와 함께요. 텍사스 현장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공장 정문이 열리고 요원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HBM4 서버실만 장악하면 된다. 그런데 정문 안쪽에서 요원들을 맞이한 건 삼성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브라운이었어요. 삼성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현지 수석 엔지니어. 미국인입니다. 이 공장의 HBM4 라인을 제 자식처럼 키워온 뼛속까지 엔지니어죠. 브라운이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요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장을 보여주십시오. 브라운의 목소리가 현장 마이크를 통해 워싱턴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요원이 영장을 내밀자 브라운은 변호사에게 건네며 한 줄 한 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본 영장은 발부 절차상 최소 3개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관할권 표기 오류. 둘째, 압수 대상 범위의 과도한 포괄성. 셋째, 긴급 발부 사유의 법적 근거 부재. 이 사실을 현장에서 공식 고지합니다. 요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두의 선 팀장이 연방 수사에 방해하면 체포한다고 경고하며 브라운을 밀쳐내고 메인 통제실 방향으로 돌진했어요. 권총을 찬 요원 수십 명이 복도를 달리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운이 아무리 절차를 따져봤자 물리력 앞에서는 소용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버실 앞에 도착한 요원들이 문을 부수려고 장비를 꺼내드는 순간 안에서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삼성 직원들이 직접 문을 열어준 겁니다. 저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삼성 직원 12명이 양쪽 벽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가슴 앞에 캠코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렌즈가 전부 요원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빨간 녹화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시각, 진입한 요원의 수, 장비 접촉 순서. 삼성 직원들은 초 단위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클립보드에 타임스탬프를 적어가며 요원들의 배지 번호까지 읽어내렸습니다. 저항이 아니라 체증이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 없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앞세워 진입을 막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봤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이었습니다. 삼성은 FBI의 불법 진입을 막으려 한 게 아니라 막지 않는 대신 그 불법의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있었어요. 서버실을 장악한 요원들이 메인 터미널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원격으로 서버 접속을 시도했어요. 텍사스 공장의 HBM4 수율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하려는 겁니다. 접속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건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접속 거부, 물리적 통신망 절단 상태. 이게 무슨 소립니까? 통신망이 끊겼다고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텍사스 현장 요원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서버 상태를 직접 확인해. 요원이 메인 터미널 화면을 카메라에 비췄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하얀 바탕에 찍힌 검은 글씨 한 줄이었습니다. 셀프 48중 암호화 완료. 보코와 키 외부 이전 완료. 삼성은 FBI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48겹으로 잠가버렸습니다. 보코와 키는 물리적으로 미국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수백억 원짜리 서버 장비가 눈앞에 있었지만 안에 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고철 상자였어요. 스털링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물리적 하드디스크를 전부 뽑아와. 한 개도 빠짐없이. 회수해서 우리 기술진이 직접 복호화하면 되잖아.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48중 암호화를 복호화하는데 현존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 약 8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장관에게 말해야 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텍사스 현장에 장비 압수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때 텍사스 현장 영상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밀러,
텍사스 주정부 경제개발국장이었어요. 밀러 국장이 현장 지휘관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양팔을 벌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수사야. 영장에 하자가 있다는 걸 현장에서 고지받고도 계속 진행하면 텍사스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밀러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먹여 살리는 텍사스 주민이 10만 명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합니까? 소용없었습니다. 요원들은 밀러 국장을 양쪽에서 팔을 잡아 옆으로 밀어냈어요. 하드디스크 탈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FBI가 서버실을 장악했고 장비 압수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최동석 전무의 무표정, 문을 스스로 열어준 삼성 직원들, 렌즈를 들이대며 초 단위로 기록하던 캠코더의 빨간 불빛, 전부 계획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들이닥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예감은 정확히 12시간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워싱턴 상무부 장관실 앞 우편함에 특급 배달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글로벌 로펌 3곳의 연명이었고 봉투 위에는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문서의 제목이 제 모니터에 떴을 때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미국 정부 투자 협정 위반 실시간 체증 기록, 총 237페이지, 진입 시각부터 장비 접촉까지 요원들의 모든 불법 행위가 초 단위 타임스탬프와 영상 증거로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은 FBI의 총칼 앞에서 울지도 싸우지도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을 한 프레임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237페이지짜리 체증 기록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장관실 앞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상무부 건물 전체가 뒤숭숭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가 전부 고철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졌거든요.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스털링 장관은 달랐습니다. 아침 7시부터 장관실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백악관 보좌관, 법무부 차관, 국가안보회의 실무진,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삼성이 기술 이전 각서에 먼저 서명하게 만들어 보조금을 미끼로 쓰든 의회 청문회를 들이대든 뭐든 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죠. 장관은 아직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관실 옆 소회의실에서 텍사스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압수해 온 하드디스크 32개의 분석 결과 보고서가 막 올라왔습니다. 전부 48중 암호화 상태. 국방부 산하 암호해독팀에 의뢰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었어요. 현존 기술로는 해독 불가. 예상 소요 시간 수백 년. 32개의 하드디스크는 그냥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였습니다. 보고서를 장관에게 올리려는 순간 장관실 비서가 소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데이비스 분석관님, 삼성 쪽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삼성에서 왔다고요. 어제 그렇게 깔끔하게 등을 돌린 삼성이 다시 상무부를 찾아온 겁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기대가 솟았습니다. 돌아온 거라면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텍사스 공장 10만 명의 일자리, 40조 원의 매몰 비용. 아무리 대담한 기업이라도 그 무게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세무조사 유예 요청이든 보조금 분할 협의 제안이든 뭔가를 들고 온 게 분명했어요. 장관실 문을 열었을 때 최동석 전무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흰 셔츠, 정중앙에 메어진 넥타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커피도 거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않았어요.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스털링 장관이 책상 뒤에서 팔짱을 끼고 최 전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장관도 저와 같은 계산을 한 겁니다. 삼성이 돌아왔다. 결국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라고요. 앉아. 최 전무. 장관이 여유롭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러 온 거겠지. 어제 일은 잊어주도록 하지. 최 전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세워두었던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한 부를 꺼냈어요. 양손으로 들어서 스털링 장관과 제가 앉은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놓은 게 아니라 꽂았다는 표현이 맞겠어요. 탁 하는 소리가 장관실에 울렸습니다. 묵직한 소리였어요. 장관의 눈이 문서 표지로 향했습니다. 저도 동시에 봤어요.
상단에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었는데 영문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 협정 파기 통보 및 부당 간섭에 대한 최후 통첩. 그 아래에 삼성전자 본사 법무실의 직인이 찍혀 있었죠. 최후 통첩이라고요. 파기 통보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40조 원을 쥐고 있는 쪽인데 삼성이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러 온 겁니까? 장관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장관의 눈동자가 좌우로 격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장관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최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문서 제2항을 확인하십시오.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 반도체 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 40조 원의 수령을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수령 거부. 40조 원 전액 수령 거부. 제가 예상했던 서류와 정반대였습니다. 유예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돈을 밀어내러 온 겁니다. 미국이 삼성의 목에 걸어둔 40조 원짜리 목줄을 삼성이 제 손으로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어요. 종이가 펄럭이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미국 영토에 지은 공장 가동을 내 마음대로 멈추겠다고. 보조금을 거부한다고? 미쳤어? 장관이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핏줄이 관자놀이에서 뛰는 게 보였어요. 그 공장은 미국 땅 위에 서 있어. 내가 원하면 내일이라도 전부 압류할 수 있다는 걸 모르나? 최 전무는 장관의 고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이 있었다면 수면에 파문 하나 읽지 않았을 거예요. 최 전무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한 장을 향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를 가지런히 편 뒤 장관의 눈앞으로 들어 올렸어요. 하단에 붉은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와 문구가 선명했어요. 저는 장관 옆에서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종료 시한, 현 시각부로 72시간.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어요. 마치 기상청 직원이 내일 날씨를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투입된 모든 연방 요원의 즉각 철수. 둘째, 삼성전자에 대한 일체의 강제 수사 즉시 중단. 셋째, 미국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공식 서면 사과. 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사과를 하라고? 최 전무는 코웃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붉은 타임스탬프가 찍힌 종이를 장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72시간입니다. 현재 시각부로 정확히 72시간 후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텍사스 공장의 HBM4 전면 가동 중단 및 전 인력 철수를 실행합니다. 장관이 입을 벌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 전무는 장관의 입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을 돌린 상태였어요. 등을 보이며 장관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본 것과 똑같은 보폭이었어요. 일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장관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스털링 장관이 책상 위에 놓인 그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어요. 72시간. 저도 같은 글씨를 보고 있었는데 망막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폭탄의 타이머를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었어요. 장관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30초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낚아채 들었습니다. 법무부 연결해. 그리고 FBI 국장한테도 바로 전화 돌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놈들이 허세를 부리는 건지 진짜인지 48시간 안에 판단해야 해. 저는 장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고요. 어제 회의실에서 40조 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밀어냈던 사람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5조 원을 송금하고 핵심 인력을 빼돌렸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무표정에는 계산이 끝난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23년 차 관료의 생존 본능이니까요. 장관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켜는데 손끝이 차가웠어요. 텍사스 공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전력 사용량, 장비 가동률, 인력 출입 기록,
숫자들은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72시간 뒤에도 저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떠있는 시계가 눈에 밟혔어요. 오전 11시 42분. 최 전무가 타임스탬프를 찍은 시각이 오전 11시 정각이었으니 72시간에서 이미 42분이 지난 겁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72시간 중 24시간이 남았을 때 상무부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리력이 통하지 않으니 여론전을 쓰기로 한 거예요. 스털링 장관이 직접 기획한 작전이었습니다. 데드라인 48시간 전 장관실에 홍보수석과 법률 자문관을 불러 모았어요. 저도 배석했습니다. 장관이 화이트보드에 직접 마커로 적은 문구가 선명하게 기억나요. 삼성, 고의적 HBM 산하품 지연으로 미국 AI 안보 위협. 이걸 언론에 뿌리라는 겁니다. 프레임을 뒤집어야 해. 장관이 마커 뚜껑을 탁 닫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삼성을 압박한 게 아니라 삼성이 먼저 미국을 배신한 거야. 납품을 고의로 지연해서 엔비디아와 미 국방부의 AI 프로젝트를 인질로 잡았다. 이 각도로 기사를 깔아 치졸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있을 수 있었어요. 미국 국민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한 사정보다 외국 기업이 미국을 협박한다는 한 줄짜리 헤드라인에 반응하니까요. 1시간 만에 주요 통신사 3곳에 배경 브리핑이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케이블 뉴스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깔렸어요. 삼성전자, HBM 산하품 고의 지연 의혹. 미 안보 위기로 확대되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날 오후,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 5곳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삼성과 거래하는 텍사스 현지 협력사들의 신용장 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라는 압박이었어요. 대출금 강제 회수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삼성이 직접 맞서지 않더라도 주변 협력사들이 무너지면 공장은 알아서 멈출 거라는 계산이었죠. 제가 정리한 리스트만 해도 협력사 23곳이었습니다. 부품 납품업체, 장비 유지보수 회사, 물류 운송업체, 전부 텍사스 소재 중소기업들이었어요. 이 회사들의 신용이 하룻밤에 끊기면 직원들 월급부터 막힙니다. 삼성이 아무리 강경해도 자기 협력사들이 쓰러지는 걸 두고 보지는 못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불과 1시간 뒤에 일어난 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은행들이 신용장을 끊겠다고 통보한 지 정확히 62분 만이었어요. 제 모니터에 금융거래 알림이 연쇄적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에서 텍사스 현지 법인 계좌로 긴급 자금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수치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0 하나를 더 찍은 오류인 줄 알았어요. 다시 봤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10조 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가 텍사스로 10조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가 리스트에 올려놓은 협력사 23곳에 밀린 대금과 대출 상환금으로 흘러갔어요. 전액 현찰, 당일 결제. 은행이 신용장을 끊기도 전에 협력사들이 갚아야 할 빚이 전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은행들이 협력사를 죄려고 손을 뻗었을 때 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용장으로 목줄을 조인다는 전략이 1시간 만에 무력화된 거예요. 미국의 금융 압박을 한국 본사가 현찰 10조 원으로 정면 돌파해 버렸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 놓은 겁니까? 스털링 장관은 금융 압박 실패 보고를 받자마자 또 다른 꼼수를 꺼냈습니다. 데드라인 30시간 전이었어요. 장관이 직접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기획실이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1조 원을 선입금할 테니 조사관 철수 명분용으로 일 나눠 설계도 일부만 넘겨달라. 체면치레만 시켜주면 나머지는 협의하겠다고요. 읽는 순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40조 원으로 안 되니까 1조 원짜리 꼼수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 최강대국 상무부 장관이 할 짓입니까? 하지만 장관은 진지했어요. 삼성도 빠져나갈 명분이 필요할 거야. 이게 그 다리가 돼줄 수 있어라며 자신만만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삼성의 답신이 온 건 정확히 3분 뒤였습니다. 메일을 열었더니 원문 그대로가 첨부 파일로 돌아와 있었어요. 삼성이 추가한 문구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본 이메일은 미국 정부 투자 협정 위반 증거물 2호로 접수, 분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수신 3분 만에 반송. 그것도 증거물로 분류해서요. 장관이 제 손으로 보낸 이메일이 장관을 조이는 밧줄에 매듭 하나를 더 추가해 버린 겁니다. 장관실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데드라인 24시간 전, 장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HBM사 대체 물량 확보였습니다. 삼성이 끊어도 다른 데서 구하면 된다는 논리였죠. 장관이 직접 대만 TSMC에 긴급 핫라인을 걸었어요. 저도 옆에서 스피커폰을 듣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2분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TSMC 대외협력 부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어요. 장관님, 삼성이 철수한 이유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이 당한 일이 내일 저희에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스털링 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TSMC가 거절한 건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미국이 삼성에게 한 짓을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유인하고 FBI로 압박하고 기술을 강탈하려는 나라와는 아무도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상무부 로비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관 담당 수석 부사장이 먼저 들이닥쳤어요. HBM사 공급이 끊기면 베라 루빈 가속기 양산 일정이 최소 18개월 밀린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1시간 뒤에는 애플의 공급망 총괄 부사장이 왔어요. 클라우드 서버 증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거라며 장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장관을 만나지 못했어요. 장관이 문을 잠갔거든요. 그때 로비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밀러, 텍사스 주정부 경제개발국장이었어요. 이틀 전 텍사스 현장에서 FBI 요원들 앞을 가로막다 밀쳐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밀러 국장은 비서의 만류를 무시하고 장관실 문을 걷어찼습니다. 진짜로 발로 찼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텍사스가 죽게 생겼어. 밀러 국장이 장관 책상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장관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삼성 공장 하나가 먹여 살리는 게 10만 명이야. 부품사, 물류, 식당, 학교 전부 합치면 그 이상이라고. 저 공장이 멈추면 텍사스 테일러는 유령 도시가 돼. 그 책임을 워싱턴에서 질 거야?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야 했거든요. 모니터에 새로운 알림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텍사스 공장의 전력 사용량 그래프였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정상 가동 범위의 92%를 유지하던 선이 오후 들어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85, 78, 71. 수직이라고 할 만한 기울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공장이 스스로 출력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박동을 하나씩 줄여가듯이. 그리고 모니터 왼쪽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텍사스 메인 서버의 접속 로그들이 하나둘씩 끊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권한을 가지고 있던 서브 시스템 12개 중 오후 3시 기준으로 8개가 영구 차단 상태로 전환됐어요.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에 뜨는 것 같은 문구뿐이었습니다. 접근 권한 말소. 남은 시간은 24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장관은 아직도 장관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밀러 국장은 로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엔비디아와 애플 임원들은 복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의 전력 그래프를 바라봤어요. 숫자가 또 떨어졌습니다. 64.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40조 원짜리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한국이 설계한 카운트다운에 맞춰 한 박자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어요. 데드라인 6시간 전 스털링 장관이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장관실에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장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아직 광기가 남아 있었어요. 텍사스에 다시 FBI를 보내. 이번에는 서버 장비를 물리적으로 해체해서 통째로 가져와. 장관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암호화됐으면 기판째 뜯어내. 회로 하나하나 분석하면 뭐라도 나올 거야. 미친 짓이었습니다. 48중 암호화된 데이터를 기판째 뜯어봤자
나올 건 실리콘 조각뿐이에요. 그건 반도체 기초 지식만 있어도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이미 합리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어요. 궁지에 몰린 사람 특유의 발악이었죠. 저는 텍사스 현장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FBI 추가 병력 50명이 테일러 공장을 향해 출발했어요. 용접기와 산업용 절단기까지 실은 트럭 세대가 호위를 받으며 새벽 사막을 달렸습니다. 명령을 전달하고 의자에 등을 기대는 순간이었어요. 모니터 오른쪽 상단에 화상회의 접속 알림이 떴습니다. 상무부 비상 화상회의 시스템에 외부 접속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어요. 강학수, 삼성전자 미주법인 최고 법무 책임자. 삼성의 부사장이 새벽 4시에 우리 시스템으로 직접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장관에게 즉시 보고했어요. 장관이 잠깐 멈칫하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결해. 뭔 소린지 드러나 보자.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스크린 저편에 강학수 부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노회한 얼굴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차분한 눈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죠. 배경은 어딘지 알 수 없는 회의실이었어요. 벽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부만 놓여 있었어요. 강 부사장이 안경을 천천히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스털링 장관님, 이 시각의 신뢰를 무릅쓰고 접속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 텍사스에 추가 병력을 보내셨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서버 장비를 물리적으로 해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장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3분 전에 내린 명령인데 삼성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새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장관이 카메라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고. 읍소라도 하려고 새벽에 전화한 거야? 강 부사장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카메라 정면으로 돌려들어 올렸습니다. 스캔본이 화상회의 공유 화면에 동시에 떴어요. 이 문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공유 화면의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상단에 텍사스 반도체 투자 안전 특약 계약서라는 제목이 있었고 하단에 서명이 2개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서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버트 스털링이라는 필기체였습니다. 3년 전 문서였어요. 삼성을 텍사스로 유치하면서 보조금 40조 원을 지급할 때 작성한 특약 계약서였습니다. 저도 그 문서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형식적인 보호 조항 정도로 치부하고 넘겼습니다. 40조 원이라는 압도적 무게 앞에서 부수적인 특약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 부사장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4조 2항이라는 조항 번호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어요. 강 부사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이 투자 협정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물리적 개입, 강제 진입, 장비 압류 또는 기술 자산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시도할 경우 삼성전자는 사전 통보 없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모든 HBM4 공정, 제어 권한을 즉시 환불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말소할 수 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에 뜬 조항을 3번 읽었습니다. 4번째 읽었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킬 스위치였습니다. 삼성이 3년 전부터 심어놓은 자동 파괴 장치가 계약서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스털링 장관이 제 손으로 서명한 문서 안에요. 거짓말이야. 장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었어. 내가 서명할 때 분명히 검토했다고. 강 부사장이 안경 너머로 장관을 바라봤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화면 공유에 새로운 문서가 올라왔어요. 하버드 로스쿨 국제계약법 교수 명의의 법률 자문 의견서였습니다. 해당 라이선스의 강제 진입 시 자동 절차 조항은 미국 연방법 및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기술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 미국 최고 법학자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장관님, 강 부사장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분할 지급이니 기술 일부 양보니 그런 꼼수를 논의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킬 스위치 카운트다운은 장관님의 서명이 들어간 순간부터 살아있었어요. 장관님께서 텍사스에 FBI를 보내신 순간 발동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2손으로 짚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어쩌자는 거야. 내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로 나를 협박하겠다는 건가?
강 부사장이 안경을 한 번 더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화면에서 자기 손목시계로 내렸어요. 초침이 움직이는 게 화면에 비칠 만큼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당장 방을 빼시지요. 그 순간 텍사스 현장 영상이 제 보조 모니터에 떴습니다. 방금 도착한 FBI 추가 병력이 서버실에 용접기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금속 절단 불꽃이 어두운 서버실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요원들이 서버렉의 볼트를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버 내부에서 흰 분말이 뿜어져 나왔어요. 보안용 부식 파우더였습니다. 절단 충격이 감지되는 순간 자동으로 분사되도록 설계된 내부 방호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하얀 가루가 서버실 전체를 뒤덮었어요. 반도체 기판 위로 파우더가 내려앉자 초정밀 회로들이 실시간으로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서버실 천장에서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접기를 든 요원이 마스크를 눌렀으며 기침을 해댔어요. 서버렉 사이로 흰 연무가 피어올라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스털링 장관이 화상 카메라를 향해 고함쳤어요.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그 40조 원짜리 장비를 너희가 제 손으로 부수겠다는 거야? 너희 자산을 너희가 파괴하겠다고? 강 부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목시계의 초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화상회의에서 시계 소리가 들릴 리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짓누르는 멈출 수 없는 카운트다운의 소리를요. 강 부사장이 화면 너머에서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한번 바라본 뒤 화상회의 연결이 끊겼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장관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스털링 장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장관 옆에 서서 보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텍사스 서버실의 하얀 연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드러난 건 부식되어 갈색으로 변해가는 반도체 기판들이었습니다. 킬 스위치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됐습니다. 제 모니터 오른쪽 하단의 시계가 오전 11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최동석 전무가 붉은 타임스탬프를 찍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사흘 전 장관실 책상 위에 내려놓은 종이 위에 숫자, 종료 시한 72시간. 그 숫자가 지금 0으로 바뀐 겁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텍사스 공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어요. 전력 그래프, 장비 가동률, 서버 접속 상태, 모든 수치가 화면 위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가 끊기는 걸 기다렸어요. 40조 원짜리 공장이 통째로 암전되는 장면을요. 스털링 장관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전화기를 쥔 채 텍사스 현장 영상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11시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전기가 안 끊겼어요. 텍사스 공장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도, 사무실 형광등도, 주차장 가로등도 전부 그대로였어요. 장관이 전화기 너머로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허세였던 거 아냐? 허세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텍사스 현장 보안 카메라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클린룸이었어요. 삼성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심장부, 수백 대의 초정밀 EUV 장비가 도열해 있는 거대한 공간. 화면 속에서 장비마다 빛나고 있던 녹색 가동등이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4분 32초. 맨 앞줄 첫 번째 장비의 녹색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붉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초 뒤, 두 번째 장비. 3초 뒤, 세 번째. 녹색 불이 꺼지고 붉은 불이 켜지는 파동이 앞에서 뒤로 물결치듯 퍼져나갔습니다. 도미노였어요. 1대, 2대, 10대, 20대. 수백 대의 EUV 장비에서 녹색빛이 사라지고 클린룸 전체가 붉은 비상등으로 물들었습니다. 천장의 경보 장치에서 저주파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공장의 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복도의 음수대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건물은 멀쩡했어요. 삼성이 끈 건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를 증발시킨 겁니다. 건물의 육체는 살려두고 영혼만 정밀하게 뽑아간 거예요. 텍사스 현장에서 FBI 요원들이 메인 통제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틀째 서버실에 상주하고 있던 요원 12명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되살려보려는 거였죠. 저도 워싱턴에서 원격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뜨는 건 같은 문구뿐이었어요. 어떤 터미널을 열어도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도 돌아오는 건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2단어였습니다. 라이선스 만료. 요원 한 명이 통제 터미널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모니터가 흔들렸지만 화면의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요원이 시스템 재부팅을 시도했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똑같은 글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심어놓은 라이선스 키가 사라지고 나니 수백 대의 초정밀 장비들은 그냥 전기를 먹는 쇳덩어리였습니다. 현장 보안 카메라에 리처드 브라운이 잡혔어요. 삼성 텍사스 공장의 현지 수석 엔지니어. 미국인. 이 공장의 HBM4 라인을 제 손으로 세팅하고 제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운이 클린룸 입구에 서서 붉은 비상등 아래 죽어가는 장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요. 통제실에서 빠져나온 FBI 요원들이 브라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브라운을 쳐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승리의 표정이었을 겁니다. 서버실을 장악했으니까요. 장비를 확보했으니까요. 브라운이 그 요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장 마이크가 브라운의 목소리를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뺏은 게 뭔지 알기나 해? 고철 깡통이야. 당신들 손에 든 건 껍데기라고. 브라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클린룸 복도에 울렸습니다. 진짜 기술은 어젯밤 전용기로 한국에 갔어. 소프트웨어, 설계 데이터, 공정 파라미터 전부. 당신들이 헬기 띄우고 총 차고 들이닥치는 동안 진짜 영혼은 태평양 건너편으로 날아간 거라고. 요원이 브라운의 손을 뿌리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10보도 걷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울렸거든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복도에 있던 요원 6명의 스마트폰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진동음이 벽에 부딪혀 겹쳐졌어요.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같은 알림이 떴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내 엔비디아 HBM4 공급 무기한 보류 공식 발표. 무기한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무기한이었습니다. 재개 조건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사실상 공급을 끊겠다는 뜻이었죠. 텍사스 현장 요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서버실을 장악했다며 의기양양하던 얼굴들이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굳어졌어요. 고철 깡통이라던 브라운의 말이 30초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연쇄 반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로 출발 예정이던 차세대 HBM4 초도 물량 100만 개. 텍사스 공장 옆 패키징 센터에서 이미 포장까지 끝나 있던 물량이었어요. 수송트럭 24대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시각은 정오였어요. 11시 40분에 본사 물류 통제 센터에서 긴급 정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트럭 24대의 시동이 동시에 꺼졌어요. 엔진이 식는 소리가 주차장에 퍼졌습니다. 100만 개의 HBM4가 트럭 안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 모니터 3대가 전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는 텍사스 공장의 장비 가동률이 0%로 찍혀 있었어요. 왼쪽 보조 모니터에는 HBM4 공급 중단으로 영향받는 미국 내 기업 리스트가 끝없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빅테크 전체였어요. 오른쪽 보조 모니터가 가장 소름 끼쳤습니다. 미국 내 주요 클라우드 서버망의 증설 스케줄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예정이라고 적혀있던 칸들이 하나씩 취소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2단계 증설 취소. 오리건 AI 연산 클러스터 확장 취소. 텍사스 오스틴 엣지 서버 구축 취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AI 인프라 확장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삼성의 HBM4 없이는 새 서버를 증설할 수 없고 서버가 없으면 AI 연산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미국 AI 패권의 근간이 하루아침에 멈춰 선 거예요. 저는 모니터 3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텍사스의 붉은 비상등, 끝없이 늘어나는 공급 중단 리스트, 취소로 도배된 증설 스케줄, 40조 원짜리 보조금으로 삼성의 목줄을 쥐었다고 믿었습니다. 세무조사와 FBI로 기술을 뜯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열흘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삼성은 땅과 건물과 장비를 미국에 남겨두고 갔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긴 것처럼 보였죠. 40조 원짜리 공장을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안에 든 기술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의 말이 정확했어요. 우리가 쥔 건 고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이요. 텍사스 공장이 멈춘 지 3시간 만에 미국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라 젠킨스 기자였어요. 수석 탐사보도팀이 온라인판에 긴급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미 상무부의 탐욕이 미국 AI 생태계를 파괴하다. 부제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텍사스 셧다운의 진짜 원인, 불법 기술 강탈 시도의 전말. 젠킨스 기자는 우리가 삼성에게 뿌린 가짜 뉴스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삼성의 고의적 납품 지연이라는 상무부 프레임은 단 한 편의 기사에 완전히 분쇄됐습니다. 기사 안에는 문서가 있었어요. 스털링 장관이 삼성에 보냈던 1조 원 꼼수 이메일 원문, FBI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장 사본, 그리고 삼성이 237페이지에 걸쳐 체증한 불법 진입 기록의 핵심 발췌본까지. 팩트로 무장한 폭로였습니다. 기사가 터진 지 14분 만에 나스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모니터에 실시간 시세가 떠 있었는데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건 아침에 벌어진 HBM4 공급 중단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시장은 공급 중단 자체보다 그 원인이 미국 정부의 불법 행위였다는 사실에 경악한 겁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 시장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였죠.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젠킨스 기자의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정확했어요. 날짜, 시각, 문서 번호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삼성이 체증 기록을 글로벌 로펌으로 보냈을 때 이미 예상했어야 했어요. 법적 대응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로펌을 통해 언론에 자료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둔 거였어요. 스털링 장관은 기사가 나간 직후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차단을 요청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백악관 비서실에서 장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삼성 압박을 격려하던 보좌관들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를 맡은 겁니다.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텍사스에서 철수한 삼성 핵심 엔지니어들의 행방이 확인된 겁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항하는 전용기에 타고 있을 거라고요. 출입국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국토안보부에 요청했더니 1시간 뒤에 답이 왔습니다. 전용기의 최종 도착지가 인천이 아니었어요. 아부다비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아부다비라고요. 중동이라고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의자째 뒤로 밀려났습니다. 왜 중동입니까? 삼성 엔지니어들이 한국이 아니라 왜 아랍에미리트로 간 겁니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일머니, 소버린, AI, 미국의 규제에 지친 기술 기업들을 노리는 사막의 포식자들. 이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칼둔 알 무바라크. UAE 무바달라 국부펀드의 수장이자 기술장관이었어요. 젠킨스 기자의 폭로가 터진 지 정확히 12시간 뒤, 그 이름이 전 세계 뉴스 화면에 떴습니다. 칼둔 알 무바라크가 아부다비에서 전 세계 생중계 브리핑을 연 겁니다. 새벽이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사무실 모니터로 중계를 봤습니다. 무바라크 장관은 흰색 전통 의상 위에 금실이 들어간 비스트를 걸치고 단상에 섰어요. 여유로웠습니다. 눈가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어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무바라크 장관이 왼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상단에 UAE 국장이 찍혀 있었고 영문과 아랍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외국 기업 기술 보호 및 세금 연구 면제 특별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 제출되어 단 하루 만에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무바라크 장관의 영어는 유려했어요. 옥스퍼드 억양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이 어리석게 걷어찬 세계 최고의 파트너를 이제 중동이 50조 원의 현찰과 완벽한 존중으로 모시겠습니다. 완벽한 존중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어요. 미국이 삼성에게 한 짓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존중이라는 말 안에 미국을 향한 조롱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스털링 장관이 국무부 외교 채널을 통해 UAE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전략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이었어요.
삼성이 만든 기술이 미국 보조금으로 개발된 것이니 미국의 자산이라는 논리였죠. 궁색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었지만 장관은 다급했습니다. UAE의 답신은 외교 채널이 아니라 공개 서한으로 왔어요. 전 세계 언론사에 동시 배포된 문서였습니다. 단 한 페이지짜리 문서에 적힌 내용은 간결했어요. 미국 정부가 UAE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시도할 경우 UAE 국부펀드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단계적으로 시장에 매각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미국 국채 매각. 금융 핵폭탄이었어요. UAE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걸 시장에 쏟아내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금리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져요. 스털링 장관의 제재 협박은 한 장짜리 문서에 의해 단숨에 틀어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UAE 브리핑이 끝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제 모니터에 긴급보도 알림이 연달아 떴어요. 애플과 엔비디아가 움직였습니다. 상무부가 사흘 전부터 두 회사에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삼성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정부 편에 서라고 압박했죠.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던 두 회사의 임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간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만류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두 회사가 UAE와 삼성이 합작으로 구성한 연합체와 차세대 HBM4 독점 공급 계약을 전격 체결한 겁니다. 미국 땅이 아니라 아부다비에서요. 미국 정부의 승인도 없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의 대표 기업 두 곳이 자국 정부를 버리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삼성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미국을 떠난 겁니다. 블룸버그 수석 경제분석가의 논평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흘렀어요. 삼성전자의 결단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패권이 실리콘밸리에서 중동의 오일머니로 완전히 이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AI 시대의 지정학적 축이 영구적으로 재편되는 사건이다.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가 공개 방송에서 미국의 패배를 선고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못했어요. 화면 위로 새로운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묶여있던 차세대 HBM4 생산 설계를 UAE의 신규 소버린 AI 인프라 단지로 전면 재배정하는 계약에 서명했다는 뉴스였어요. 50조 원 규모, 세금 연구 면제, 기술 자산에 대한 완전한 주권 보장, 40조 원을 미끼로 삼성을 텍사스에 가둬놓으려던 미국이 50조 원짜리 환영식과 함께 삼성을 아부다비로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미국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AI 패권의 열쇠가 사막의 오일머니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 버렸어요. 새벽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세대의 불빛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텍사스 공장의 붉은 비상등, 나스닥의 하락 그래프, UAE 브리핑 재방송 화면. 삼성은 미국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것을 건드렸고 삼성은 그 대가를 정확히 받아냈어요. 보조금 40조 원보다 큰 것을 얻어간 겁니다. 전 세계의 신뢰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조 원은 미국이 삼성에게 건 목줄이 아니었어요. 삼성이 미국에게 맡겨놓은 보증금이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은 그 돈이 필요 없어진 순간 미련 없이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목줄이라고 믿었던 것은 처음부터 끈이 아니라 실이었어요. 한국이 잡아당기면 그냥 끊어지는 그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침입니다. 워싱턴 DC 거리에는 빨간 장미를 든 연인들이 지나다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상무부 건물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였어요. 피켓에 적힌 글씨가 3층 창문에서도 읽혔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텍사스를 죽인 건 삼성이 아니라 상무부다. 경찰 바리케이드 너머로 확성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종이 박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3년치 짐이 박스 3개에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액자 2개, 머그컵 하나, 서류 바인더 대여섯 권. 23년이라는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 오후에 인사과 직원이 가져다 줬습니다. 직접 전달이 아니라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고 갔더군요. 눈도 안 마주치고요. 이해합니다. 지금 이 건물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모니터는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끄지 못했어요. 나스닥 실시간 시세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는데 AI 기술주들이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요.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단 3일 만에 30% 넘게 빠졌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룸버그 실시간 집계로 미국 기술주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넘었다는 자막이 화면 하단을 흘러갔습니다. 2천조 원, 40조 원을 아끼려다 2천조 원을 날린 겁니다. 저도 그 40조 원의 덫을 설계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모니터 옆에 또 하나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최종 상태 보고서였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읽으면서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전기가 완전히 끊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건물의 기본 전력은 살아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에어컨이 돌아갔죠. 하지만 삼성이 최종 전력 공급 계약까지 해지해버렸습니다. 40조 원짜리 초첨단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서 전기 한 톨 없이 서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위성 사진을 봤어요. 낮인데도 창문이 전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 없었어요. 열흘 전까지 3교대로 돌아가던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비싼 고철 흉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서 뒤에 텍사스 주정부 경제 보고서가 붙어 있었어요. 테일러 씨 실업률이 열흘 만에 4배로 뛰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품사, 장비 유지보수 업체, 물류회사, 식당, 세탁소까지 삼성 공장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태계 전체가 멈춰선 거예요. 밀러 국장이 장관실 문을 걷어차며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공장이 먹여 살리는 게 10만 명이야. 그 10만 명의 생계가 지금 끊겼어요. 스털링 장관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스털링 장관. 그 이름을 떠올리자 쓴웃음이 났어요. 어젯밤이었습니다. 뉴스 속보 화면에 스털링 장관의 얼굴이 떴어요. 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장관이 여권을 들고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4명이 장관을 둘러쌌습니다. FBI 요원이었어요. 제가 웃음이 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관을 체포한 FBI 요원들은 며칠 전 장관의 명령으로 텍사스 삼성 공장에 투입됐던 바로 그 조직이었거든요. 장관이 삼성을 잡으라고 풀어놓은 개가 주인의 목덜미를 물고 돌아온 겁니다. 백악관의 꼬리 자르기였어요. 장관은 경찰차에 태워져 의회 청문회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장관의 뒷모습이 텔레비전에 반복 재생됐어요. 상무부 안에서도 줄줄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장관 직속 보좌관 3명이 어젯밤 사표를 냈어요. 산업보안국 차장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관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의회 청문회에 자진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23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쥐들 같았어요. 저도 그 쥐 중 하나였습니다. 종이 박스 옆에 사직서를 꺼내 놓았어요. 어젯밤에 작성해 둔 거였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에 제 이름과 날짜, 사직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사유란에는 일신상의 사정이라고 썼습니다. 거짓말이죠. 진짜 사유는 이 건물 전체가 알고 있었어요. 삼성 기술 강탈 작전의 실무 기획자, 세무조사 영장을 기한하고 공장 압류 명령을 전달하고 원격 해킹을 시도한 사람. 그게 접니다. 사직서 옆에 다른 문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진술서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쓰기로 한 겁니다. 이 열흘간 벌어진 일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모니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나스닥 하단에 새 자막이 올라왔어요. UAE 아부다비에서 삼성전자와 무바달라 국부펀드의 합작 반도체 단지 착공식이 열렸다는 뉴스였습니다. 50조 원 규모, 세금 연구 면제, 기술 주권 완전 보장. 엔비디아와 애플의 최고 경영자가 나란히 참석한 사진이 떠 있었어요. 미국 기업의 수장들이 미국이 아닌 중동에서 미래를 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창밖에 시위대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확성기 너머로 누군가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해체하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분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텍사스에서 올라온 실직자가 있을까요? 삼성 공장 주변 식당에서 일하다 문을 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 학비를 내지 못하게 된 부품사 직원이 있을까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직 마지막 문장을 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커서가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변명을 쓸까요? 보조금 40조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었다고 쓸까요? 장관의 명령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쓸까요? 전부 거짓말이 될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삼성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40조 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한국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승진 심사에 올릴 실적이 필요했고 그 실적의 제물로 삼성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40조 원을 밀어내고 5조 원을 회수하고 핵심 인력을 빼내고 서버를 잠그고 라이선스를 말소하고 증거를 체증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얼굴에 진실을 들이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흔들림 없는 하나의 설계도 위에서 움직였어요. 40조 원짜리 덫을 놓은 건 미국이었지만 체스판의 끝까지 읽고 있었던 건 한국이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진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0조 원으로 대한민국의 기술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미끼와 FBI라는 총칼이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40조 원짜리 고철을 뺏겠다고 대한민국의 영혼을 건드렸다가 텍사스의 미래와 천조국의 패권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기술의 진짜 주인은 돈을 쥔 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커서가 멈췄어요. 프린터에서 진술서가 출력됐습니다. 따뜻한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사직서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종이 박스 위에요. 23년간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2월의 워싱턴은 잿빛이었습니다. 시위대의 함성 너머로 나스닥 전광판이 여전히 붉게 타고 있었어요. 밸런타인데이에 워싱턴이 받은 건 장미가 아니라 청구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낸 40조 원짜리 교훈의 청구서요. 종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